야,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내 비행기표를 취소했어. 공항 안내 방송이 울리는데 수화기 너머로 고함이 터졌어요. 칠순 여행 간다고 제 카드로 870만 원어치를 긁어놓고 이혼장 도장 찍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9년 동안 제 퇴직금, 적금, 월급 전부 그 집에 쏟아부었더니 돌아온 게 이 욕설이었죠. 통장에 남은 돈 430만 원, 갈 곳도 없는 저한테요. 근데 말이에요. 저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결혼 첫날부터 써온 가계부, 외도 증거, 카드 부정 사용 내역까지 전부 제 손에 있었으니까요. 그 이야기 지금 들려드릴게요. 그해 겨울, 저는 드디어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서서 협의이혼 확인서가 든 봉투를 양손으로 쥐고 있었죠. 바람이 차가웠지만 손끝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5에 결혼해서 만 9년 그 긴 시간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옆에 선 정훈이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야, 진짜 이러는 거야? 정훈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제가 별것 아닌 일에 생떼를 부리는 것처럼요. 저는 그 표정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끝까지 모르는구나. 자기가 뭘 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정훈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양복을 소파에 던져놓고 잠들었죠. 저는 다음날 아침 양복을 정리하다가 안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사진 아래에 이름이 2줄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명 류아은, 보호자 오정훈. 저는 그 사진을 들고 부엌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요. 다만 머릿속이 아주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잠든 정훈의 휴대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류아은이라는 여자와 2년 넘게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매달 보낸 돈 내역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제 메일로 보내두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이혼을 꺼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정훈이 아니라 시어머니 김말자였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쳤죠.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우리 정훈이가 밖으로 눈을 돌렸겠지. 말자 어머니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정훈은 어머니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대꾸할 힘도 의지도 없었죠. 이혼 조정이 시작된 뒤에도 말자 어머니의 전화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같은 소리 꺼내지도 마.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나가. 말자 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침을 튀기며 말할 때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가만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결혼 생활 9년 동안 정훈 월급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랐어요. 제 퇴직금, 적금, 보너스까지 전부 이 집 살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나가라니요. 이혼이 최종 확정되던 날 말자 어머니는 법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날 말자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칠순 해외여행에 입고 갈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옷값도 제 카드로 결제됐더군요. 정훈이 제 카드 정보를 어머니에게 넘긴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카드 앱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카드 3장의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항공권 왕복 1매, 호텔 5박, 현지 관광 패키지, 공항 리무진, 총 870만 원. 결제일은 전부 이혼 조정이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저는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장 전부 사용 정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결제하지 않은 건들, 항공권하고 호텔 예약권 전부 부정사용으로 신고합니다. 상담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부정사용 조사에 최소 2주 정도 걸리시고요. 카드 정지는 지금 바로 처리됩니다. 저는 그 통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정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여행권은 건드리지 마. 그거 엄마 칠순 선물이잖아. 정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돈으로 해드리면 되잖아. 제가 답하자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침묵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훈에게 그만한 돈이 없다는 뜻이죠. 저는 빈 거실 바닥에 앉아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30만 원. 만 9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남은 돈이 그게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는 전세 보증금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정훈 외도 증거 목록, 시댁카드 부정사용 내역. 파일을 하나씩 훑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서진아. 이제 시작이야. 카드가 정지된 걸 모른 채 닷새가 흘렀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저는 원룸을 알아보려고 부동산 앱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나 부동산에서 온 전화일까 싶어 받았죠. 수화기 너머로 공항 안내 방송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귀를 찢을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내 비행기표를 취소했어.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고 3초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최대한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아줌마, 실례지만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로 말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아줌마가 누구야 이년아. 네 시어머니잖아. 말자가 목을 쥐어짜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로 공항 안내 방송이 울리고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어요. 저는 이혼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라는 분은 제 인생에 없는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번호 잘못 거신 것 같으니 끊을게요. 야, 한서진, 네가 감히.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어요. 잠시 뒤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공항 안내데스크 번호였죠. 그것도 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훈의 번호까지 차단 목록에 올린 뒤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공항에서는 말자가 항공사 카운터 앞에서 직원의 목덜미를 잡을 기세로 따지고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직원이 이렇게 안내했다고 합니다. 손님 결제가 취소된 게 아니라 카드 자체가 정지되어서 결제가 무효 처리된 겁니다. 내 며느리 카드인데 내가 쓴 게 뭐가 문제야. 말자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말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카드 명의자 본인이 정지를 요청하신 거니라 저희 쪽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말자는 그 자리에서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겠죠. 정훈은 제게 수십 통을 시도했지만 전부 차단되어 있었을 테고요. 결국 정훈은 제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좀 바꿔주십시오. 정훈이 결혼 초에 저장해둔 친정 어머니 번호로 연락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바로 그날 아침 제게서 이혼 소식을 들은 직후였어요. 사실 저는 그 전화를 하기까지 5분을 망설였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내려놓고 다시 들고 어머니가 9년 전 결혼을 반대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엄마가 내 인생에 뭘 알아.
그 한마디에 어머니와의 사이가 멀어졌었죠. 결국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래, 고생했다. 어머니가 그 한마디를 했을 때 저는 9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수화기를 붙잡은 채 한참을 울기만 했죠. 어머니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훈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서진이는 이제 자네 아내가 아니에요.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말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또 한참을 울었어요. 9년 동안 혼자 버텨온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그쪽에서 내내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말자는 정훈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정훈아, 내 통장에서 870만 원 당장 꺼내. 다시 예약해. 말자가 소파에 앉으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훈은 거실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통장 잔고 47만 원. 그 사실을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었겠죠. 엄마, 서진이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해 볼게. 정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말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년이 전화를 받아야 연락을 하지. 대체 돈이 어디로 다 샌 거야, 이 자식아. 정훈은 대답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말자의 눈이 아들의 뒷모습을 쫓았어요. 입술을 일자로 굳힌 채 뭔가를 곱씹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소동을 모른 채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 원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요. 바로 그때 길모퉁이 부동산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서진아? 짧은 머리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저를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지수. 10년 전 같은 회사 격리부에서 나란히 앉아 일하던 동료였어요. 그날 밤 저는 원룸 계약을 마치고 텅 빈 방에 들어섰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옷가방 하나와 서류 봉투 2개가 전부였죠. 방바닥에 앉아 벽을 바라보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차단된 번호 목록을 열어봤습니다. 정훈의 부재중 전화 37건, 말자의 문자 22건. 저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년아, 너 법대로 하자 두고 봐. 서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한 번만 전화 받아라. 870만 원 안 갚으면 고소한다. 정훈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라. 협박, 욕설, 회유, 다시 협박. 저는 모든 화면을 하나씩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이것도 다 증거가 되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부터 출근이에요. 내일 아침 지수의 사무실 문을 열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수는 저를 알아보자마자 부동산 앞에서 위아래를 훑쳤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밥은 먹고 다녀?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지수의 눈은 이미 제 손에 들린 부동산 전단지를 보고 있었죠. 원룸 알아보는 거야? 응, 이사할 때 찾고 있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수가 미간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했어. 지수가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위로의 말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팔을 잡아 끌며 근처 카페로 들어갔죠. 커피를 시키고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일은? 아직 10년을 쉬었으니까. 제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턱을 괴었어요. 너 전산회계 자격증 아직 있지? 있긴 한데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으니까 묻지. 지수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지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박지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 지금 사무실 운영하는데 기장 업무 도와줄 사람이 당장 필요해. 경력에 자격증까지 있는데 뭘 고민해. 저는 명함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어요. 출근 첫 주 저는 10년 공백이 무색할 만큼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거래처 장부 정리와 부가세 신고, 보조 작업에서 대기업 격리 시절 몸에 밴 실력이 그대로 나왔고, 지수는 바로 거래처 세무 상담 동행까지 맡겼죠. 하지만 시댁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자 어머니는 차단을 피해 공중전화, 정훈 직장 동료 번호, 동네 미용실 전화까지 동원해서 연락을 시도했어요. 칠순 여행 비용 870만 원 안 갚으면 법적으로 간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오히려 웃었습니다. 제 카드를 동의 없이 가져다 쓴 쪽이 법을 들먹이다니요. 지수가 소개해준 최도영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제가 정리해둔 서류 파일을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거 다 직접 정리하신 거예요? 네. 결혼 초부터 가계부를 썼어요. 오히려 카드건으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 자료면 사건 정리가 수월하겠어요. 최도영 변호사가 특히 주목한 건 제가 시댁에 드린 돈의 총액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 매달 150만 원, 시댁 경조사비. 다음 날 점심, 저는 사무실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류하은이 있었죠.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화려하거나 당당하지 않았어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톱을 물어뜯은 자국이 손가락마다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 정훈 오빠한테 속았어요. 저는 언니라는 호칭에 입안이 씁쓸해졌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하은의 얼굴을 바라봤죠. 어떻게 속았는데? 하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내하고 별거 중이라고 했어요. 곧 이혼한다고. 임원 승진 앞두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리면 같이 살 수 있다고요. 하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과장이었어요. 승진은커녕 회사에서 밀려나는 사람이었어요. 오피스텔 월세도 3개월째 밀렸고요. 저는 테이블 위에 팔짱을 끼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정훈이라는 사람은 어디서든 똑같은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는구나. 저한테는 월급이 적다고, 어머니한테는 효자인 척, 이 여자한테는 능력 있는 남자인 척. 가면이 3개였던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찾아온 거야? 제가 묻자 하은이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죠. 저 임신했어요. 8주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3개월 전 정훈의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초음파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분노가 치밀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훈이한테 말했어? 했죠. 처음에는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하은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시기가 안 좋으니까 정리하자고. 정리하자는 게 무슨 뜻인지 언니도 알잖아요. 저는 알았습니다. 정훈이 조용히 해결하자고 할 때가 어떤 뜻인지 9년을 살아봤으니까요. 하은이 눈물을 닦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언니가 왜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야 정상 아니에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트깃을 세우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미워해야 정상이라고요. 맞아요. 3개월 전이었으면 이 여자 얼굴에 커피를 끼얹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훈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니까 이 여자에 대한 감정도 함께 빠져나간 겁니다. 남은 건 냉정한 계산뿐이었죠. 도와주려고 만난 거 아니야. 제가 하은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같은 사람한테 당한 사람끼리 각자 받을 거 받자는 거야. 하은이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훈이가 했던 약속, 주고받은 문자, 녹음한 거 있으면 전부 정리해둬. 돈 보낸 내역도 다. 제가 냅킨에 최도영 변호사의 연락처를 적어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변호사한테 상담 받아봐. 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줄 거야. 하은이 냅킨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고마워할 거 없어. 나도 내 싸움하는 거니까. 카페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때 분노의 대상이었던 여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있다니. 기묘한 상황이었지만 정훈이라는 공통된 상대 앞에서 감정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시각 말자 어머니는 정훈의 아파트에서 혼자 아들의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발견한 오피스텔 계약서가 마음에 걸려 아들의 카드 명세서를 뒤졌죠. 여성 쇼핑몰 결제, 산부인과 수납, 커플링 구매 내역.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자 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정훈이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말자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명세서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너 여자가 있었어? 말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정훈이 신발도 벗지 못하고 현관에 멈춰 섰어요. 엄마, 그게... 그래서 서진이가 이혼한 거야? 말자 어머니가 명세서를 집어들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훈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죠. 내가 며느리한테 욕을 해가며 네 편을 들어줬더니 네가 바람을 피운 거야? 정훈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엄마, 들어봐. 이 여자가 재산 분할에 끼어들면 우리 재산은 어쩌려고. 말자 어머니가 명세서를 정훈의 가슴팍에 밀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도덕성에 분노한 것도 아니었죠. 자기 재산이 줄어들까봐 겁이 난 겁니다. 말자 어머니는 끝까지 말자 어머니였습니다. 정훈은 어머니의 추궁을 피해 하은에게 갔지만 하은은 이미 저와 만난 뒤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월급이 진짜 얼마야? 임원 승진이라는 거 다 거짓말이었지. 하은이 팔짱을 끼고 정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정훈은 어머니에게 한 거짓말과 하은에게 한 거짓말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어느 쪽으로도 도망칠 수 없는 골목에 몰렸죠. 그 주 금요일 저는 최도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정훈 씨 측에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카드 무단 사용 총액, 가계부 기준으로 정리하면 870만 원이 아니라 4,200만 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4,200만 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정훈이 제 카드로 긁어간 돈의 총액이었어요. 내용 증명을 받아든 정훈이 사무실 유선 전화로 제 직장에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지수가 수화기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죠. 한서진 씨는 개인적인 전화 안 받습니다. 용건 있으시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지수가 탁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새끼 목소리 되게 쪼그라들어 있더라. 저는 웃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훈이 쓰던 말이 있었거든요. 야, 이러지 말고 우리 조용히 해결하자. 그 말의 뜻은 항상 같았습니다. 덮자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덮이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와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원룸 보증금이라도 보태줄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이번 달부터 월급 나와.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응, 진짜야. 전화를 끊고 컵라면을 먹으려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송금 100만 원. 메모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딸 밥 좀 사 먹어. 저는 컵라면 위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느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건지. 한참을 울고 나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핸드폰 차단 목록을 열어봤어요. 정훈의 부재중 전화가 또 쌓여 있었습니다. 말자 어머니의 문자도요. 협박, 욕설, 회유, 다시 협박. 저는 모든 화면을 하나씩 캡처해서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알람을 맞추고 누웠죠.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까요. 내일도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의 저를 지탱하는 전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댁에서는 예상치 못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훈 측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말자 어머니는 아들의 외도를 확인한 뒤 분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본질은 도덕적인 게 아니었죠. 네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 사유를 만든 거면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에서 우리 쪽이 불리해진다. 말자 어머니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정훈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당장 정리해. 그리고 서진이한테 합의보자고 연락해. 재판까지 가면 내 바람 피운 거 다 드러나. 정훈이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내가 해결할게. 정훈은 하은에게 이별을 통보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이미 제 조언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정훈을 맞았습니다. 나 임신했는데 정리하자고? 그게 말이야? 하은이 테이블 위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정훈이 두 손을 내저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은아,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조금만 시간을 줘. 시간? 오빠가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같이 살자고 했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하은이 일부러 정훈의 과거 발언을 하나하나 짚으며 말했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정훈은 몰랐죠.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 뭐가 달라? 임원 승진한다던 것도 거짓말, 아내랑 별거 중이라던 것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으면서 하은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도 가만 안 있어. 오빠 회사에 다 알릴 거야. 정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은의 핸드폰 속에는 정훈이 한 모든 약속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같은 주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가세 신고와 기장 업무를 도맡으면서 정확하고 빠른 처리로 거래처 사장님들의 신뢰를 얻었죠. 지수가 제 책상 옆에 서서 완성된 서류를 넘기다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야, 너 정식 직원 계약하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줄게. 저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내가 언제 빈말한 적 있어. 내일 계약서 쓰자. 저는 처음으로 제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9년 동안 살림을 하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시댁 경조사를 챙겨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기만 했던 사람들. 그 사이에서 저는 점점 투명해져 갔었죠. 일에 집중하는 동안 최도영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훈 씨 측 변호사가 접촉해 왔습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카드 부정 사용권은 인정하되 금액을 깎자. 대신 재산 분할은 현 상태로 끝내자는 제안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건 시어머니 쪽 유산 문제가 건드려질까봐 서두르는 겁니다. 지금 합의하면 서진 씨가 손해예요. 최도영 변호사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말자 어머니가 서둘러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명숙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서 과거 유산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말자 어머니 귀에 들어간 거예요. 제 재산분할 소송과 명숙의 소송이 동시에 터지면 말자 어머니가 위조 서류로 혼자 가져간 시댁 아파트와 상가 건물의 소유권 자체가 흔들리니까요. 저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명숙 측 변호사와도 연락을 취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죠. 명숙을 다시 만났을 때 명숙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그 집에서 오래 고생한 거 나는 알고 있었어요. 말자가 서진 씨한테 한 짓이 나한테 한 짓이랑 똑같더라고. 명숙이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거 전부 줄게요. 서진 씨 싸움에 도움이 된다면요. 명숙이 제공한 정보 중 가장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 보험금 이야기였습니다. 시아버지 오창수는 사망 전에 생명보험 세계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원래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배우자 말자와 아들 정훈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일 때 보험금 받을 사람이 말자 어머니 혼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빠가 눈도 못 뜨는 상태에서 서류가 처리된 거예요. 명숙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보험금이 총 5억이에요. 그걸 말자가 혼자 다 가져갔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알고 있던 시댁의 모습이 표면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9년을 살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아니, 모르게 만든 거죠. 최도영 변호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험건은 보험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서류에 찍힌 도장이 진짜인지 변경 당시 오창수 씨의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되면 큰 무기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카드 문제가 아니라 시댁 전체의 재산 비밀을 건드리는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하은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정훈 오빠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면서 아이도 지우라고 했어. 그 대화 녹음했어. 잘했어. 그 파일 절대 지우지 마. 변호사 상담 받았어? 아직이요. 빨리 가봐. 최도영 변호사 연락처 줬잖아. 네, 언니. 내일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때 분노의 대상이었던 여자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 기묘했지만 이미 감정은 정리된 상태였어요. 정훈이라는 같은 사람 앞에서 저와 하은은 적이 아니라 각자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은이 최도영 변호사를 찾아갔고 최도영 변호사는 하은의 사건을 별도로 맡았습니다. 이제 정훈에게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법적 압박이 가해지는 겁니다. 저, 명숙, 그리고 하은. 금요일 저녁 지수와 퇴근 후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지수가 잔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야, 요즘 표정이 달라졌다. 그래. 응. 예전에 부동산 앞에서 만났을 때는 유령 같았는데 지금은 사람 같아. 저는 소주잔을 돌리며 웃었습니다. 이상하다. 이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만나는 사람이 늘었어. 결혼하고는 혼자였는데. 지수가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이 너를 가둬놓은 거야. 이제 내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이혼 후의 삶이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보험사에 요청한 사실 확인 결과가 돌아왔어요. 서진 씨,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오창수 씨의 보험금 받는 사람을 바꾼 서류에 찍힌 도장이 실제 오창수 씨가 등록한 도장과 다릅니다. 감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접수된 날짜에 오창수 씨는 이미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입원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펜 끝으로 날짜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즉 말자 씨가 도장을 위조해서 보험금을 혼자 가져갔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5억이에요. 5억을 그런 식으로 가져간 거예요. 9년을 같은 집에 살면서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이 결과를 명숙 측에도 공유했고 명숙의 변호사가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면 도장 위조하고 보험금을 속여서 가져간 걸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명숙의 변호사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이야기를 최도영 변호사에게 전해 들었어요. 저는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숙 선생님, 이 싸움은 선생님이 주도해 주세요. 저는 제 재산 분할권에 집중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서진 씨. 이번에는 안 놓칠 거예요. 명숙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5년을 삼킨 분노가 드디어 출구를 찾은 거죠. 이제 시댁을 향해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열린 겁니다. 말자 어머니에게 고발 가능성이 전달된 건 명숙의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을 통해서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말자 어머니가 그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다고 해요. 정훈아, 너 당장 명숙이한테 가서 무릎 꿇고 취소시켜. 말자 어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지만 정훈은 자기 앞에 쌓인 문제들로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죠. 정훈은 이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은아, 아이를 포기하면 5천만 원 줄게. 하은이 팔짱을 끼며 정훈을 올려다봤습니다. 5천만 원? 오빠 통장에 50만 원도 없으면서 내가 마련할게. 시간만 좀. 됐어. 오빠 말은 이제 하나도 안 믿어.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변호사 만났어.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해. 정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은은 그 대화도 녹음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하은은 최도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최도영 변호사는 하은의 사건을 별도로 맡았습니다. 이제 정훈에 대한 법적 압박이 명숙, 하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가해지는 구도가 완성된 겁니다. 이 무렵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신만의 거래처를 확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지수 세무사 사무실에 일 잘하는 분이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기장 의뢰가 늘어났죠. 지수가 제 책상 앞에 서서 거래처 목록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 속도면 너 독립해도 되겠다. 아직 일러. 더 배울 게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쪽에 제 이름을 건 사무실의 그림이 희미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한편 말자 어머니는 궁지에 몰리자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 한복순에게 직접 전화를 건 거예요. 복순 씨, 우리가 사돈간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소? 서진이 좀 말려주시오.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가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사돈? 우리 서진이 시집살이 시킬 때는 사돈이란 말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사돈 타령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제게 연락을 했죠. 서진아, 말자, 씨가 전화했더라. 너 말리라고. 엄마, 그 사람들이 연락하면 아예 받지 마. 통화 내용만 저장해 두고. 걱정 마. 엄마가 호락호락 당할 사람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저는 친정 어머니까지 이 싸움에 끌려 들어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빨리 정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결정적 전환점은 그 주 수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최도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 씨, 정훈 씨 측 변호사가 전면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전면 합의요? 네. 카드 부정 사용 4,200만 원 전액 반환, 재산 분할 추가 지급, 위자료까지 포함한 패키지입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숫자를 하나하나 읽어주며 말했습니다. 명숙 씨의 고발 건하고 류하은 씨 소송이 겹치니까 서진 씨 건이라도 먼저 정리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금액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걸렸죠. 변호사님, 금액은 수용하겠습니다. 대신 조건 하나 추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떤 법적 다툼에서도 정훈 측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는 걸 요청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주세요. 이거 빼면 합의 안 합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숙 씨 소송에서 서진 씨를 증인으로 끌어내는 걸 미리 막으시려는 거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이틀 뒤 정훈 측이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말자 어머니가 급하게 예금을 깨고 정훈이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했죠. 합의서에 서명하는 날 최도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쓰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통장에 입금 알림이 울렸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요. 합의가 마무리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합의금 중 일부를 어머니에게 보내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돈 좀 보낼게.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내 돈은 네가 써. 엄마는 필요 없다. 어머니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였어요.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온 사람. 저는 결국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낡은 보일러를 새 것으로 바꿔드리고 건강검진을 예약했죠. 검진 받으러 가는 길에 어머니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을 보며 불쑥 말했어요. 엄마가 그때 결혼 반대한 거 아직도 서운하냐?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서운한 게 아니라 엄마 말이 맞았는데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9년 동안 이 사람도 혼자 소가리를 했겠구나. 저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 됐다. 지나간 거 가지고 뭘. 어머니가 제 손등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9년 묵은 매듭이 그렇게 풀렸어요. 거창한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동안 시댁의 상황은 가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고발이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됐고 말자 어머니는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도장 위조와 보험금 부정 수령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말자 어머니가 경찰서에서 나오며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다 서진이 때문이야. 그년이 명숙이한테 다 풀었어. 말자 어머니가 이를 갈며 말했지만 정훈은 이미 저와의 합의 조건에 따라 제게 어떤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정훈의 상황도 더 나빠졌습니다. 하은이 정훈을 상대로 아이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라는 소송과 양육비를 내라는 소송을 동시에 걸었어요. 하은은 단호했습니다. 나을 거야. 그리고 양육비 받을 거야. 정훈은 저에게 합의금을 주려고 받은 대출 갚는 것도 벅찬데 양육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회사에서도 소송 스트레스와 잦은 결근, 업무 실적 저하가 쌓이면서 인사위원회에 올라갔어요. 결국 정훈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버틸 체면이 없었던 거죠. 퇴직금으로 하은과 양육비 합의를 시도했지만 하은은 매달 받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받겠다고 했습니다. 퇴직금마저 빠져나갔어요. 정훈은 결국 말자 어머니의 아파트로 들어가 함께 살면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결혼했을 때 내가 임원까지 갈 사람이라며 큰 소리 치던 그 사람이요. 말자 어머니의 재산 기반도 흔들렸습니다. 명숙 측 변호사가 말자 어머니 이름으로 된 상가 건물을 팔거나 바꾸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를 법원에 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상가의 거래가 전부 막혔어요. 월세 수입이 끊겼습니다. 아파트도 명숙과의 소유권 다툼 대상에 올라 처분이 불가능해졌죠. 정훈에게 매달 받던 용돈도 정훈의 실직으로 완전히 끊겼고요. 한때 며느리 하나 내쫓고도 호화롭게 살겠다며 칠순 여행을 떠나려 했던 말자 어머니. 그 여행이 자기 몰락의 시작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 무렵 제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수가 거래처 중 한 곳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세무자문 업무를 저와 공동으로 따내자고 제안한 거예요. 너 이 제안서 같이 써볼래? 업체 대표한테 직접 발표하는 거야. 지수가 서류를 제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니까 시키지. 숫자 분석은 네가 나보다 나아. 저는 주말까지 반납하고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발표 당일 업체 대표 앞에서 직접 숫자를 설명하고 절세 방안을 제시했어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분 분석력이 좋네요. 계약합시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맞지? 너 독립해도 된다니까. 그날 이후 지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금 일부와 그간 모은 급여를 합치면 소규모 사무실 임대가 가능했어요. 다만 세무사 자격이 없는 저는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열 수 없었죠. 지수와 협의해서 지수의 사무실 분사무소 형태로 제가 실질적 운영을 맡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임대 계약을 마친 날 저는 문에 지수 세무회계 제2사무소라는 간판 시안을 붙여봤습니다. 제 이름은 아니지만 제 손으로 운영하는 첫 번째 공간이었어요. 거래처 서로 소개하면서 같이 크자. 지수가 제 옆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세무사 시험 일정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사무소를 열고 2달이 지났을 때 마지막 소식들이 하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 씨, 명숙 씨 고발 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로요? 네. 경찰 조사에서 말자 씨의 도장 위조하고 보험금 부정 수령에 대한 추가 정황이 확보됐어요. 최도영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말자 씨가 검찰 조사에서 보험 직원이 시킨 대로 했다고 책임을 돌렸는데 그 직원은 이미 수년 전에 퇴직해서 찾을 수가 없고 말자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요.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속여서 가져간 대가가 이제야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명숙이 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말자 어머니의 경제 기반도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에 걸린 법적 조치 때문에 월세 수입이 끊겼고 아파트도 명숙과의 소유권 다툼에 올라 팔 수도 없게 됐어요. 정훈에게 매달 받던 용돈도 정훈이 일을 그만두면서 완전히 끊겼죠. 한때 며느리 하나 내쫓고도 호화롭게 살겠다며 공항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이제는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력이 끊긴 데다 소송 이력이 발목을 잡았죠. 하은은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정우는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양육비까지 감당해야 했고 결국 말자 어머니 아파트에 들어가 배달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언니, 나 아이 낳기로 했어. 혼자서라도 키울 거야. 잘 생각했어. 힘들면 연락해.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한때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게 기묘했지만 정훈이라는 같은 사람에게 소가 시간을 허비한 사이에서 오는 묘한 이해가 있었어요. 미움은 이미 오래전에 빠져나갔죠. 분사무소는 개업 초기부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연결해준 거래처들과 프랜차이즈 세무자문 계약이 안정적인 매출이 됐고 첫 분기 정산을 마쳤을 때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수입은 누구 어머니 용돈도 아니고 누구 차 할부금도 아니다.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직원 면접까지 진행했어요. 사무실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는 사무실에 종종 들르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찬통을 전해주시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으셨던 거죠.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책상 위에 놓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서진, 한서진. 어머니가 제 이름을 2번 읽었어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천천히 짚으면서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가 지어준 이름인데 한동안 제대로 쓰지 못해서 미안해.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는 게 보였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남 앞에서 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 반찬 냉장고에 넣어둔다. 이번 주 안에 먹어. 어머니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반찬통을 들고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시댁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사무실 우편함에서 의외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이 김말자였어요. 봉투를 뜯으니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네가 없으니 그제서야 네가 그 집에서 뭘 했는지 알겠더라.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하게 글자를 바라봤을 뿐입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녁에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말자 어머니한테 편지가 왔어.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용서하라는 말 안 할게.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니까. 다만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안 상해, 엄마. 제가 식탁에 턱을 괴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허무하다. 그 사과가 9년 전에 왔으면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가 행주에 손을 닦으며 저를 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었죠.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시댁에 대해 마지막으로 품은 감정이었어요. 이후 말자 어머니를 떠올리는 일은 점점 줄어갔습니다. 분사무소 운영이 반년을 넘기면서 저는 세무사 시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는 20곳 가까이로 늘었고 첫 직원과 함께 사무실을 꾸려가는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죠. 어느 날 퇴근 전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핸드폰 깊숙이 남아있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정훈 외도 증거 목록, 시댁카드 부정 사용 내역. 한때 제 유일한 무기였던 파일들이었어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사무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래처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떠 있었죠. 응,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 뭐 사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네 얼굴만 보면 돼.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시 장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의 오후였습니다. 서진 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꾸 한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참는 게 나를 지우는 거였구나. 9년 동안 가계부를 쓰고 영수증을 모으고 증거를 백업해둔 건 복수를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존재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남겨둔 흔적이었던 거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누군가를 위해 내 이름을 지우고 살아온 시간이 있으셨나요? 인생이란 게 참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도 서진 씨처럼 다시 자기 이름 석자로 세상에 서는 날이 오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라는 말 오늘따라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기가 어디야? 리조트가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어.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안 들려요, 어머니. 끊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는 제게 명령했습니다. 제일 비싼 좌석으로 해외여행을 예약하라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어머니. 당연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3년간 불륜을 제가 알게 됐다는 것을, 그 불륜을 시어머니가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5성급 리조트 대신 전기도 물도 없는 오지 마을로. 시어머니가 그곳에서 5일을 버티는 동안 저는 이혼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참았던 7년, 이제 끝낼 차례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토요일 아침 9시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키는 이미 소파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예, 손님 왔는데 맹물만 마시게 할 거니? 얼른 가서 커피나 한 잔 진하게 타와라. 속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네. 네, 어머니. 잠시만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는 동안 수키의 한숨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커피를 들고 나가 수키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수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게 커피냐, 보리차냐? 내 정성이 딱 요만큼인 거지.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어.
내가 집에서 대접도 못 받고 참 내 팔자야.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타올게요. 저는 커피잔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수키의 목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서연아, 나 이제 보란 듯이 해외여행 좀 가야겠다. 남들 다 가는 거 나만 못 가서 창피해 죽겠어. 예약할 때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좌석으로 딱 해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해외여행이요? 그래. 왜 내가 여행 가겠다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니? 늙은이가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수키가 소파 팔걸이를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빨리. 작년에 앞집 정잔이가 거기 갔다 와서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귀에 못이 박혔다. 나도 죽기 전에 남들 하는 거 다 해보고 살아야지. 안 그러냐? 저는 속으로 이번 달 생활비를 계산했습니다. 카드값에 수와 학원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알아볼게요. 이왕 가는 거 폼나게 보내줘. 2주 꽉 채워서 잠자는 데는 그 뭐냐 5성급인가 하는 스위트룸으로 해. 비행기는 당연히 누워서 가는 퍼스트 클래스인가 그걸로 하고. 알았지? 수키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아가 방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키가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구, 얘 좀 봐라. 애가 왜 이렇게 뼈만 남았어? 너 엄마가 밥 안 해주니? 애가 비실비실하니 보기 흉하구나. 잘 먹어요, 어머니. 수아가 원래 마른 체형이라서. 됐고, 애 엄마가 살림을 야무지게 못하니까 애가 이 모양이지. 쯧쯧.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삼켰습니다. 수키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눈이야. 서연아, 이것 좀 봐라. 뭐가 자꾸 번쩍거리는데 당체 읽을 수가 있어야지. 제가 볼게요, 어머니. 저는 수키의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통신사 광고 문자였습니다. 광고 문자예요. 지워드릴게요. 수키는 평소에도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렀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도 어려워해서 항상 제가 대신 읽어드려야 했습니다. 예약 확인 문자나 알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행 예약도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난 그런 거 골치 아파서 못해. 네가 싹 다 해놓고 나한테 말만 해줘. 네, 어머니. 제가 다 챙길게요. 수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뭉치지 말고 빨리빨리 해서 연락해. 나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하게. 수키가 나간 뒤 저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남편 재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하셔서. 알아, 거실에서 다 들렸어. 재원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퍼스트 클래스의 5성급 리조트면 꽤 들 것 같은데. 아니, 엄마가 가고 싶다는데 뭘 그렇게 따져? 당신이 알아서 융통성 있게 좀 해봐. 나 바쁘니까 나가봐. 재원이 짧게 말하고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에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하셨어.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서연아,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어쩌겠니. 시댁 어른기 살려드리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겠어.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라. 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참는 쪽인 걸까? 다음 날 오전, 저는 여행사에 전화해서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발리행 퍼스트 클래스, 세인트 레지스 리조트 스위트룸, 2주 일정. 총 금액 1,200만 원. 예약 확인서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수키에게 카카오톡으로 일정표를 보낸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예약 완료했어요. 카카오톡으로 일정표 보내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냐? 잘했다.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저는 일정을 하나하나 읽어드렸습니다. 수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유 세상에. 그래, 그 정도는 돼야 여행 갈 맛이 나지. 아, 그리고 거기 마사지 잘하는데도 꼭 넣어라. 매일매일 2시간씩 전신으로 받는 걸로. 알았지?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스파 패키지까지 예약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1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주 수요일 밤 재원이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원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다가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지는 걸 느꼈습니다. 호텔 카드키였습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카드키를 손에 쥔 채 서재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재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기야. 나도 너무 보고 싶지. 이번 주말에 약속 잡았으니까 그때 보자. 조금만 기다려. 달콤하게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재원에게 출근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녀올게. 재원이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뒤 저는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재원의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자 잠금 화면이 떴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7년 전 그날의 숫자를 누르자 화면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눌렀습니다. 유라라는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대화창을 열자 수천 개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여행 사진, 애정이 담긴 말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우리 아기 낳으면 좋겠다. 서연이는 수아 낳고 나서 나한테 관심도 없어.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수아 젖병 물리고 기저귀 갈고 이유식 만들고 밤잠 설쳐가며 아이를 돌보는 동안 이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더 내리자 수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엄마도 유라 마음에 드신대. 집안도 좋고 아이도 낳을 수 있으니까.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저는 이 집의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였습니다. 잠시 후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모든 대화 내역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내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책장 뒤를 뒤지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원과 젊은 여자가 바다를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재원이 출장이라고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진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날 밤 수아를 재우고 나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키의 여행 예약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목적지 변경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수키는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할 줄 몰랐습니다. 항공사에서 변경 안내 문자를 보내도 본인은 모를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항상 제가 읽어드렸으니까요.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플로레스 섬을 입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해안가 관광지인 라부안 바조에는 리조트와 호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집으로 4시간을 더 들어가면 내륙산간 마을이 나왔습니다. 전기는 하루 4시간만 들어오고 인터넷은 거의 안 터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발리에서 국내선을 타고 라부안 바조로 가는 일정. 거기서 현지 여행사 지프를 타고 내륙으로 들어가는 여정. 원래 예약이었던 발리 리조트는 취소 수수료를 물고 취소했습니다. 출발 이틀 전 저는 재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카드 해외 결제 등록해 드렸어요? 재원이 소파에 누운 채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깜빡했네. 뭐 현금 들고 가시겠지. 그래도 등록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괜찮아. 엄마가 현금 챙겨가신다고 했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키가 들고 가는 현금이 50만 원 정도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추가로 챙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배웅 나간 날 수키는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래. 돌아오면 내 요리 실력 좀 늘려놔. 수키가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수키가 탑승 게이트로 사라진 뒤 저는 공항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김앤희 법률사무소의 이민준 변호사. 가사소송 승소율이 높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학 동창 모임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은희의 근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 요즘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해요. 놀러 오세요. 은희는 대학 때 저와 룸메이트였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은 사장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은희의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재원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수화를 재웠습니다. 재원이 샤워하는 동안 양복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여의도 호텔 발렛 주차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제가 수아 학부모 상담 간 날, 재원은 그날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었습니다. 수키가 출발한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라운지 커피가 별로야. 빨리 리조트 가고 싶다. 수키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국내선 타시면 바로 프라이빗 빌라로 픽업 나갈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어머니. 월요일 오전 10시 저는 강남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상담실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저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받고 싶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재원과 유라의 대화 내역이 떴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천천히 스크롤하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3년이나 됐군요. 네.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파일을 닫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불륜 증거는 확실합니다. 시어머니의 묵인 정황까지 있으니 위자료 청구에 유리해요. 다만 재산분할 쪽에서 남편 측이 재산을 숨기려 할 수 있어요. 미리 추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민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 이혼을 겪었어요.
민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덜 다치는 이혼을 돕고 싶어서요. 저는 민준 변호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돈만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키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야? 수키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리조트가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어.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대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안 들려요, 어머니. 끊길 것 같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키가 오지 마을에 발이 묶인 지 3일째 되던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수아를 유치원에서 데려온 뒤 집 앞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려고 카운터로 향하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돌아보니 처음 보는 여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련된 외모에 당당한 눈빛.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맞아요. 박재원 씨 부인이시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여자가 손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수아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여기 앉아서 주스 마시고 있어. 엄마 잠깐 이야기하고 올게. 수아를 옆 테이블에 앉히고 주스를 시켜준 뒤 저는 여자 앞에 앉았습니다. 누구세요? 유라예요. 재원 씨 회사 후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블릿에서 봤던 그 이름. 3년간 남편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여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유라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원 씨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곧 이혼할 거라고, 나만 기다리라고. 3년 동안 그 말을 믿었죠. 유라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재원 씨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피하고. 이상해서 조사해 봤더니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여자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재원 씨 카드 내역에 제가 모르는 호텔 결제가 있었어요. 유라가 봉투를 밀어왔습니다. 여기 제가 모은 증거들이에요.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 문자. 언니한테 다 드릴게요. 저는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휴대폰 문자 캡처 화면. 증거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유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바보같이 속았으니까요. 그 남자 저한테만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같이 끝장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서류들을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유라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하시면 제가 증인으로 나갈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촬영을 마치고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요. 저도 복수하는 거니까.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할게요, 언니. 유라가 카페를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년. 남편은 3년 동안 저와 유라,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여자까지 속여왔습니다. 근처 약국에서 두통약을 사 먹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아가 제 무릎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허상이었습니다. 재원이라는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재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재원이 환한 얼굴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발리가 아닌 이상한 데 갔다고 해. 네가 뭔 짓을 한 거야? 저는 수아를 안아 방으로 데려가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분명 발리로 예약했는데. 그럼 왜 엄마가 발리가 아니라고 하셔? 저는 수아를 방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항공사 시스템 오류인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당장 엄마 데려와야 해. 재원이 휴대폰을 들고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잠시 후 재원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없어. 그 마을로 가려면 국내선 타고 라부안바조로 가서 거기서 또 지프를 타고 4시간을 가야 한대. 제일 빠른 국내선 좌석이 3일 후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어머니가 많은 것을 배우시기에. 그 시각 플로레스 섬 내륙산간 마을에서는 수키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카드를 내밀었지만 민박집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외 결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수키가 들고 있던 현금은 50만 원. 하루 숙박비와 식비로 1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수키는 난생 처음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모기가 밤새 귀에서 윙윙거렸고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어도 한국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수키가 손짓 발짓으로 공항에 가고 싶다고 표현하자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지프는 3일 후에나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재원이 수키를 데리러 인도네시아로 떠난 목요일, 저는 민준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재원 씨 재산을 추적해 봤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인 명의로 아파트 한 채, 상가 2개를 빼돌렸더군요. 해외 계좌에도 상당한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대학 동기 중에 한태호라는 세무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와준 것 같아요. 공범 관계를 입증하면 재산 환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정도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요. 소장 작성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재원이 수키를 데리고 귀국하기로 한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미리 짐을 쌌습니다. 수아의 옷과 장난감, 필요한 물건들을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외할머니 집에 가는 거야. 아빠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나중에 올 거야. 친정어머니 집에 짐을 풀고 저는 재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소장은 내일 도착할 거야. 그날 저녁 수키가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해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헬쑥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수키가 재원의 팔을 붙잡고 악을 썼습니다. 그년 고소해. 내가 죽을 뻔했어.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친정에서 수아와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 후인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절망스러운 마음을 안고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친정 어머니가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데 누군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아?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은희, 대학 때 룸메이트였던 친구였습니다. 은희야? 맞다, 서연이. 여기서 뭐해? 얼굴이 왜 이래? 은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혼해. 남편이 바람 폈어. 뭐?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3년간의 불륜, 시어머니의 묵인,
재산 은니까지.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놈이네. 근데 너 지금 어떻게 살아? 친정에 있어. 당장 돈이 없어서.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10년 전에 이혼했어. 너랑 비슷한 상황이었지. 알아. 소식 들었어. 근데 지금 나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해. 직원 5명 있어. 저는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대학 때 장학금으로 학비 내며 고학하던 친구가 지금은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은희야. 대단한 거 없어. 이혼하고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때 깨달았어. 경제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은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싸움에서 이기려면 돈을 벌어야 해. 근데 난 경력도 없고 우리 사무소에서 일해. 보조 업무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해. 내가 도와줄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7년 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았는데 갑자기 일을 할 수 있을까? 은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아 생각해. 엄마가 강해져야 아이도 지킬 수 있어.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그날 저녁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 이혼 사실을 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태블릿에 저장된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재원과 유라의 대화 내역, 수키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까지. 어머니가 화면을 보시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구나. 서연아, 네가 고생 많았다. 처음에 반대하시던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은희의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고 고객 응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수아를 재우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은희가 제게 이것저것 알려주었습니다. 서연아, 이 서류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고객한테 설명할 때는 어려운 말 쓰지 마. 응, 알았어. 너 꼼꼼하고 책임감 있어서 이 일 잘 맞을 것 같아. 은희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원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 용서할게. 딸 양육권은 절대 못 줘. 각오해. 저는 모든 문자와 녹취를 저장했습니다. 민준 변호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원이 친정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나와. 재원이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 시간에. 장인어른, 서연이 좀 불러주세요. 할 말이 있어서. 당장 꺼져. 다시 오면 경찰 부른다. 아버지가 호통을 치셨습니다. 재원이 뒷걸음질 치며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내 딸 이렇게 만든 놈은 용서 못해.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으로 이사한 지 3개월째 되던 10월, 저는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사무실에서 울었습니다. 은희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다음 해에 다시 도전하면 돼. 포기하지 마. 근데 난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3개월 만에 여기까지 온 거야. 대단한 거야. 은희의 말에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수아를 위해서라도. 이혼 소송 첫 번째 기일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법원에서 재원을 만나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 며느리가 아니야.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야. 법원에 도착하자 재원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재산 은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유라의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재원 측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원 측 변호사가 반격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를 오지에 유기했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목적지 변경은 항공사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여기 항공사 확인서가 있습니다. 재원 측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로비에서 재원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봐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봐. 재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때의 나는 이미 죽었어. 당신이 죽였잖아.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여러 차례 기일이 잡혔습니다. 낮에는 사무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다음에 시험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소송과 제기를 동시에 준비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가 있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10개월 만인 다음해 5월 드디어 선고일이 왔습니다. 저는 법원 복도에서 민준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민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원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재원의 유책을 인정하여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합쳐 총 2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미성년 자녀 박수아의 양육권과 친권은 원고 이서연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긴 것입니다. 재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재원의 외도와 재산 은닉 시도, 수키의 묵인까지 모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선의 결과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년간 삼켰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에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가 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새 출발을 축하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희야? 뭐긴 뭐야? 축하 파티지. 은희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대단해. 1년 동안 소송하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보통 사람은 못해.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케이크를 받아보았습니다. 6월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했습니다. 22평짜리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수아의 손을 잡고 빈 거실에 섰습니다. 수아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랑 수아만의 집. 수아가 빙글빙글 돌며 좋아했습니다. 진짜? 우리 집이야? 응, 우리 집. 수아 방을 분홍색으로 꾸미고 작은 책상을 놓아주었습니다. 수아가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내 방이야. 진짜 내 방.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결정은 옳았습니다. 그해 10월, 저는 두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1년간 새벽마다 공부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사무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은희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야, 왜 울어? 붙었으면 웃어야지. 그냥 눈물이 나. 이제 진짜 동료다. 축하해, 서연아. 은희의 사무소에서 정식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일하게 됐습니다. 퇴근 후 수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는 평범한 일상.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되던 날, 친정 부모님이 집들이를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잘했다. 이제 앞만 봐라. 어머니는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워주시고 가셨습니다. 민준 변호사와는 사건이 끝난 후에도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식사 한번 하실래요? 의뢰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11월 어느 날 저녁, 저는 행복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가 멈춰 섰습니다. 수아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거 뭐야? 오늘 유치원에서 그렸어. 우리 가족. 그림에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엄마와 수아. 아빠는 없었습니다. 수아야. 수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내가 잘못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수아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날 밤 수아가 잠든 후 저는 거실에서 아이의 그림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얻은 자유와 아이가 잃은 아빠,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2월부터 수아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치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요즘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해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민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아가 요즘 이상해요. 악몽도 꾸고 유치원 가기 싫어하고 아이들이 부모 이혼 후에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민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동심리 상담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서연 씨가 곁에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수아를 데리고 아동심리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가 수아와 이야기를 나눈 뒤 저를 불렀습니다. 수아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엄마의 안정적인 모습이 가장 큰 치료제예요. 상담센터를 나서며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게. 우리 천천히 가자.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소의 기쁨 뒤에 아이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혼은 완전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수아의 심리 상담이 시작된 지 한 달째 되던 다음해 1월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소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재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면접교섭권 확대 청구할 거야. 수아를 한 달에 일주일씩 데려가겠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수아는 내 딸이기도 해. 아빠 얼굴도 못 보게 하는 건 아동학대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아한테 얼마나 신경 썼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어쨌든 법적으로 청구할 거니까 알아서 준비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재원은 이혼 후 회사에서 재산 은닉건으로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등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로 수아를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민준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재원이 면접교섭권 확대 청구를 한다고 해요. 예상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응 준비할게요. 며칠 후 유치원 원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무슨 일이세요? 수아 할머니라는 분이 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수아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가 데리러 자주 오는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언제요? 어제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수키가 제 모르게 수아 주변을 탐문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수키를 앞세워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급히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상대 측이 수아의 정서 불안을 근거로 면접교섭 확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일하느라 아이를 방치한다는 논리를 펼 거예요. 심리상담 기록, 유치원 출석 기록 등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법적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무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서류를 준비하고 밤에는 수아를 돌봤습니다. 수면 시간이 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김밥 한 줄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2월 어느 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책상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은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아였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옆에 계셨습니다. 서연아, 정신 들어? 어머니, 제가 왜 여기? 쓰러졌어. 은희가 119 불러서 데려왔어.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쓰러지면 수아는 어떡하니? 이 바보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빈혈과 위장 장애입니다. 이러다 큰 병 납니다. 당장 쉬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금 쉴 수 없었습니다. 면접교섭권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아프면 안 돼. 내가 착하게 할게. 아빠한테 자주 가도 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킬 거야. 수아는 걱정하지 마. 다음 날 민준 변호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서연 씨는 건강부터 챙기세요. 변호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상황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서연 씨 몸이 더 중요해요. 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면접교섭 확대 청구에 대한 대응은 제가 준비할게요. 걱정 마세요. 민준 변호사가 나간 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뜻밖에도 수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나 좀 만나자. 저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무슨 속셈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수키를 만났습니다. 수키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앉아. 수키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키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오지 마을에서 내가 많이 생각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수키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5일 동안 굶주리고 아팠어. 말도 안 통하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줄 알았지. 수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민박집 할머니가 날 도와줬어. 죽을 끓여주고 모기장을 쳐주고 말도 안 통하는데 손짓 발짓으로. 수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내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나? 나는 남 도와준 적이 없는데 그 할머니는 왜 날 도와줬을까? 저는 여전히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한 건 없어. 알아. 근데 수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재원한테 면접 교섭 확대 청구 취하하라고 할게. 손녀한테까지 상처 주면 안 되니까. 저는 수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아를 위한 거라면 진심으로 해주세요. 수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며칠 후 재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교섭 확대 청구 취하할게.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엄마가 이거 계속하면 나를 아들로 안 본다고 하셔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키가 정말로 재원을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수키의 변화가 진심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위기는 넘겼습니다. 앞으로 수키와의 관계는 화해가 아닌 적당한 거리두기로 유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면접 교섭 확대 청구가 취하된 3월, 저는 밀렸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철분제 계속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 달간 업무량을 줄이고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매일 영양식을 챙겨주셨습니다. 삼계탕, 전복죽, 소고기 미역국.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안 돼. 네가 건강해야 수아도 건강해. 어머니의 정성 덕분에 체중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수아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매일 저녁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이거 읽어줘. 수아가 책장에서 책을 꺼내왔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 수아가 제 무릎에 기대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수아가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타고 앞서 달렸습니다. 엄마, 나 빠르지? 응, 수아 진짜 빠르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습니다. 수아의 심리 상담도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회복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정말요? 네. 어머니가 곁에서 잘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제 상황을 고려해 재택 근무 비율을 늘려주었습니다. 서연아, 무리하지 마. 일은 천천히 해도 돼.
고마워, 은희야.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우리 친구잖아. 은희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민준 변호사와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아는 좀 어때요? 민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상담사 선생님도 회복됐다고 하시고. 다행이에요. 민준 변호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이혼 후에 힘들었어요. 아버지랑 살았는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사 전문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네. 아이들이 덜 다치는 이혼을 돕고 싶었어요. 제가 겪은 걸 다른 아이들은 덜 겪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민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키는 이후로 간간히 연락해 수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명절에는 손녀에게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어느 날 택배가 왔습니다. 수아 앞으로 온 선물 상자였습니다. 안에 원피스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아 많이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렴. 저는 편지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는 걸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완전히 풀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회사에서 재산 은닉건으로 최종 징계를 받아 강등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라에게도 버림받아 혼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재원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그해 봄이었습니다. 수아의 손을 잡고 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수아야, 여기가 네가 다닐 학교야. 수아가 학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와, 크다. 이제 엄마도 수아도 괜찮아. 우리 잘 해낼 수 있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면 친구 많이 사귈 거야. 아이의 환한 웃음이 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입학 축하해요. 수아랑 서연 씨 둘 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창밖으로 봄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둡고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함께 수아의 입학 준비물을 사러 갔습니다. 문구점에서 연필, 지우개, 공책을 골랐습니다. 이거 예쁘다. 수아가 토끼 그림이 그려진 필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이거 사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네가 강해져서 다행이다. 이제 내 인생 살아. 엄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 후 은희의 사무소에서 제 첫 단독 계약건이 성사됐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 설 수 있구나. 은희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야, 이제 진짜 프로 중개사다. 축하해. 고마워, 은희야. 입학식 날 아침 수아에게 새 가방을 메어주고 교복을 입혔습니다. 현관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아야, 웃어봐.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수아가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손을 흔드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수아가 교실로 들어간 후 저는 학교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인연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갑질, 법정 싸움, 아이의 상처, 그 모든 폭풍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수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은희의 사무소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서연아, 축하해.